안녕하세요. 맘만남의 같이 읽기. 오늘은 모문 기억한다부터 시작합니다. 5장을 다 읽었고요. 아직도 책이 두꺼워서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6장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16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제목은 몸을 잃으면 자기 셀프를 잃는다. 6장의 제목입니다. 몸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다. 먼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책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의 인내를 가지고 그 의문들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그 의문들이 현재를 살도록 하라. 훗날 언젠가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 조금씩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문구네요. 네. 다시 한번 눈길이 갑니다.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에 인내를 가지고 그 의문들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그 의문들이 현재를 살도록 하라. 훗날 언젠가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 조금씩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세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턱이 가슴팍에 닿을 만큼 웅크린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입을 열기도 전에 세리는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고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옷소매로 가려지지 않은 팔뚝의 딱지가 눈에 들어왔다. 세리는 자리에 앉은 후 카랑카랑하지만 단조로운 언저로 자신의 팔과 가슴 언저리를 자신도 모르게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잡아 뜯는 습관이 있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셰리가 기억하는 먼 과거부터 엄마는 보육시설을 운영했고 집에서는 많을 때는 1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가득 함께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낯설기도 하고 행동이 파괴적이기도 한 아이들, 겁을 먹은 아이들도 있지만 자신에게 겁을 주기도 했던 그 아이들은 올 때만큼이나 갑작스레 사라져버리곤 했다. 임시로 머물다 가는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란 세리는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걸 채울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 셰리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제가 원치 않는 존재였다는 걸 알아요. 언제 처음 깨달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엄마가 제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엄마는 있잖아, 난 내가 우리 가족이 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실수로 남의 집 아이를 건네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그렇게 농담처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연구진은 수년간 연구를 통해 만성적인 정서적 학대와 방치가 신체적 학대와 성폭력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셰리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었다. 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인식되지도 못한 채 안심하고 지낼 곳이 없는데도 아무데도 없는 삶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인식되지도 못한 채 안심하고 지낼 곳이 아무데도 없는 삶은 나이를 불문하고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창 노력하는 어린아이들에겐 특히 심각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인식되지도 못한 채 안심하고 지낼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삶은 나이를 불문하고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창 노력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심각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셰리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무직 일자리를 얻었지만 일에 아무 재미도 느끼지 못했다. 고양이들을 키우며 혼자 사는 셰리에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없었다. 내가 남자 관계에 대해서 묻자 셰리는 살면서 남자와 엮인 유일한 관계는 대학 시절 플로리다에서 방학을 보내다가 우연히 만나 그녀를 납치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셰리를 가둬놓고 5일간 수차례 강간했다. 셰리는 갇혀있던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남자가 욕실에 있는 동안 유유히 걸어서 탈출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수신을 거절했다. 결국 쉐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쉐리는 피부를 쥐어뜯기 시작한 이유가 멍한 기분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몸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은 살아있는 기분이 들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도 들게 했다. 쉐리는 자신이 이런 행동에 중독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를 찾아오기 전에도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만나 상담을 받고 자신의 자살행동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2번 다시 자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쉐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내 경험상 쉐리처럼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칼로 자기 몸을 긋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저 자신이 아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기분이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앞서에서도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괴로울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자신이 좋아하고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속 견디도록 용기를 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또 자전거를 타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등 신체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고 다치거나 놀랐을 때 어르고 달래줄 때의 기분을 처음 느낀 순간 이와 같은 감정 조절 방식을 배운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나 자신을 보면 미소가 번지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필요할 때 도와주러 달려와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 자기 자신을 돌볼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약물이나 폭식, 알코올, 몸에 상처를 내는 것 등 조금의 위안이라도 될 만한 일은 무엇이든 시도해본다. 쉐리는 상담이 예약된 날 꼬박꼬박 방문하고 내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대답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환자와 의사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유난히 고든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있는 쉐리를 보고 나는 예전에 함께 일한 적 있는 마사지 치료사 리즈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리즈는 쉐리와 처음 만난 날 마사지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에 침대 끝으로 가서 쉐리의 발을 살짝 잡았다. 그런데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쉐리가 갑자기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찌된 영문인지 쉐리는 리즈가 같은 공간에서 자기의 발을 잡고 있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쉐리는 몸과 정신이 극심한 분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준 첫 번째 환자였다. 트라우마 환자와 버려져 방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 나는 내가 받았던 전문적인 교육이 이해와 통찰 수준에 집중할 뿐 살아서 숨쉬는 신체, 우리 자기의 기본 토대가 되는 몸과의 관련성은 크게 간과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쉐리는 피부를 잡아뜯는 행동이 파괴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 행동이 엄마의 방치와 관련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충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 충동을 제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8페이지에 몸을 잃어버리다 챕터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내게 몸 구석구석까지 아무 감각이 없다고 호소해 왔는지 떠올라서 나는 한 번 더 놀랐다. 때때로 나는 환자들에게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내가 손바닥에 올려놓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다. 그들은 자동차 열쇠든 동전이든 병따개든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각 정보의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친구인 알렉산더 맥팔레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같은 현상을 관찰한 적이 있는 친구로 호주 애들레이드에 있는 연구실에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을 떠올리고 연구했었다. 보통 사람들은 손에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으면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게 뭔지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손바닥 위에 놓인 물건의 정체를 알려면 모양과 무게, 온도, 질감, 놓여있는 방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각기 다른 감각 경험은 뇌의 각기 다른 부분으로 보내지고 죄송합니다. 이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단일한 인식이 가능하다. 맥팔레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경우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감각이 선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문에서 직접 상담했던 한 여성에게서 감각의 무지각을 관찰했던 충격적인 사례를 보고했다. 그 환자는 이렇게 밝혔다. 저는 인간이 가진 감각이 없어요. 인생을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즐거워하고 느끼는 능력이 부족해요. 제 감각 하나하나가 저 자신이라 할 수 있는 몸의 구석구석이 저와 분리된 것 같아요. 제게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머리 앞부분이 텅 빈 것 같고 제 몸의 표면 전체에 감각이 줄어든 것 같아서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 이것이 제 몸에 느낌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엄청나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필요로 하고 절박하게 원해도 이 불가능의 상태가 제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고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이러한 반응은 중요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평범한 감각 경험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자연스러운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고 몸이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임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170페이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할까 챕터로 넘어갑니다. 트라우마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기 신경 영상 연구들은 대부분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연구와 비슷했다. 즉 피험자들이 트라우마를 떠올릴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2004년 스탠과 우트 로런스 부부의 뇌를 촬영했던 나의 동료 루스 라니우스는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트라우마 환자들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휴지 상태의 뇌, 즉 기본 상태 신경망에 관한 라니우스 박사의 연구는 트라우마가 자기 인식, 특히 감각 정보의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라니우스 박사는 정상적인 16명의 캐나다인을 모집하여 특별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상태로 누워있도록 하고 뇌 스캔을 촬영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에서는 거센 움직임이 지속되므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사는 참가자들에게 호흡에 집중하고 최대한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 시절에 심각한 만성학대 경험이 있는 18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다. 마음속으로 딱히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가 이 기본 상태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뇌의 각 영역들이 활성화된다. 지금 이 책에는 몸은 기억한다 171페이지에는 지금 뇌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기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걸 읽어드리면 모의칸식 자기인식 영역, 뇌의 전면에서 시작해서 안화 전전두엽 피질과 내측 전전두엽 피질, 전방대상, 후방대상, 섬엽으로 구성된다. 트라우마에 만성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해당 부위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체내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유입되는 정보와 개인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뇌. 이렇게 뇌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방대상, 후방대상, 내측 전전두엽 피질, 삼엽, 안화 전전두엽 피질, 밑에 그림은 후방 대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니우스 박사는 일반 참가자들의 뇌 스캔 결과를 보고 이전 연구자들이 설명했던 기본 상태 신경망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 나는 이 영역을 모이칸식 자기인식 영역이라고 즐겨 부르는데 눈 바로 위에서 시작해 뇌 중간을 거쳐 뒤통수 부위까지 중심선을 따라 쭉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 뒤쪽에서 가장 넓게 빛나는 영역은 후방 대상 영역으로 위치에 관한 신체 감각을 제공하는 일종의 신체 GPS라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앞서 4장에서 설명했던 뇌의 감시탑인 내측 전전두엽피질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후방 대상 영역은 내장기관의 메시지를 감정센터로 전달하는 섬엽,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두정엽,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전방 대상 영역 등 신체 다른 부분에서 유입된 감각을 인지하는 뇌 영역과도 연결되어 있다. 모두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이다. 생애 초기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8명의 뇌 스캔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뇌에서 스스로 감각을 인지하는 영역 대부분에 거의 아무런 활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내측 전전두엽피질과 전방대상, 두정엽, 섬엽에는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공간에서 기본적인 방향 감각을 제공하는 후방대상 영역에서 유일하게 약간의 활성이 확인됐다. 이 결과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환자들은 트라우마 자체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은 후 오랜 세월 지속된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의 직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뇌 영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법을 습득한 것이다. 이 영역의 활성은 두려움을 동반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더 또렷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감정과 감각을 인식하는 곳이 바로 이 영역이라면 자기인식과 자신이 누구인지 느끼는 감각의 토대가 된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비극적인 적응의 결과였다. 끔찍한 감각을 차단하기 위해 삶을 온전하게 느끼며 사는 기능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내측 전전두엽의 활성이 사라진 결과는 그토록 많은 트라우마 환자들이 목적과 방향의식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는 환자들이 가장 일상적인 일들까지 내게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해줘도 거의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며 자주 놀라곤 했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 환자들과 그들의 내면적 현실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몸에서 발생한 감각들, 모든 감정의 기반이 되는 그 감각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아동기의 만성 트라우마에 시달린 희생자들 중에는 자기 인식 능력이 지금 주방에서 밥통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기에 만성 트라우마에 시달린 희생자들 중에는 자기 인식 능력이 심각하게 사라져서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뇌스캔 결과를 보면 이것이 결코 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생긴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이 자기 경험과 관련된 영역과 함께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루스 라니우스 박사가 내게 연구 결과를 보여줬을 때 나는 고등학생 시절 배운 어떤 문장이 떠올랐다. 지렛대의 원리에 관한 내용 중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었다. 서 있을 장소와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체 치료사로 꼽히는 모셰 펠든크라이스가 한 말도 떠올랐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원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들에 담긴 의미는 분명하다. 현실을 느끼려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해야만 한다. 자기 감지 시스템이 망가졌다면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오늘 174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자기 감지 시스템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만남의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